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배은 대표님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워딩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제목이 또 재밌습니다. 1억 번은 계약서 특약사항 편. 와, 진짜 이거 어그로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할 거니까. 첫 번째 정리한 내용 중에 특약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권리계약은 쌍방 배액 배상 없이 원인 무효화한다. 여기서 좀 분쟁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부동산 할 때 건물주분이 이북분이셨어요. 네. 이북분들 건물주가 되게 좋으세요. 건물마다 업종을 안 겹치게 세를 주세요. 세입자들 보호해 주신다고. 네. 좋아요. 너무 대신 거꾸로 이분들은 예의를 되게 많이 지켜야 돼요. 젊은 남자 그 매수자 분이셨어요. 권리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 쓰는 날 전날 과음을 하고 오신 거예요. 느낌 싸한데요? 네, 그리고 또 1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1시 반에 왔어요. 건물주가 잠깐 얘기하던 술 냄새 딱 나니까 어른 만나는 자리에 첫 대면부터 이렇게 예의 없이 나오는 사람은 나는 세입자로 받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냥 가셨어요. 약속 시간에도 늦고 네가 한 거기 때문에 나 이거 권리금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가게 사장도 짜증이 난 거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직원들한테 이 가게 팔렸으니까 니네 나가야 된다고 해고 통보도 하고, 뭐 건물주한테 나갈 거라고 얘기도 했으니까 좀 다시 또 장사하기가 민망하기도 한데, 그렇죠. 계약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니까 안 돌려준다고 법대로 해라 막 소송해라 막 이랬었거든요. 술을 드시고 오신 분이 제 손님이었는데 진짜? 너무 얄미운데 제가 쓴 이것 때문에 10원 하나 안 빼고 다 돌려받았거든요. 어찌됐든 원인과 상관없이 임대차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 배액 배상 없이 원인 무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점포를 임대차 할 때 권리를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권리 계약금을 줬을 거예요. 주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제 잔금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권리금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원인 무효화되면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또 안 준다고 이제 뗐으면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했을 때 승소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의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하지 않기로 대부분 계약을 하거든요. 추후에 세금 신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비용은 신고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권리 특약은 진짜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이거 해놓고서는 한 1, 2년 지났는데 갑자기 날라와요. 날라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권리금을 가지고서는. 요즘에는 이제 세무 관련된 분들이 자문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한 3년 뒤에 4년 뒤에 갑자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권리금은 이제 기타 일시소득으로 들어가서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금 1억을 받으면 내 그의 소득이 1억이 추가로 잡히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 류에 건강보험료가 막 진짜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확 갑자기 올라가고,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1억을 받았는데 3년 뒤에 신고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신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1억 받은 게 아니라 9,100만 원이 내고 900만 원은 부가세가 돼버리고, 거꾸로 내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내게 되는 거죠. 내고, 이렇게 되면 또 안 좋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신고불성실에 권리금 1억을 꿀꺽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맞아요. 되게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무형의 자산이 있고 암묵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가세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세무사나 뭐 회계사 통해서 비용이 모자라면은 권리금 받은 거 있습니까? 라고 또 해가지고서는 비용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게를 파실 때는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에 세금 문제가 좀 애매해요. 법인이랑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매장을 개인한테 팔 수도 있지만 법인에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무조건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개인한테 파는 게 1억이면 법인한테는 한 1억 2천원 팔아야 나한테는 똑같아요. 세금 내고 그 다음 연도에 소득 올라가는 거, 세금 내는 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를 하실 거면 똑같이 1억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개인한테는 좀 깎아주고 법인한테는 제대로 받고, 이런 조금 유두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는 보증금 및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바뀔 때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그렇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긴 맞아. 하거든요. 네. 그게 아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월세가 500인데 주변 시세가 뭐 한 600이면 난 이번에 600까지 맞추거나 아니면 한 550 정도, 아니면 한 2, 30이라도 올리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가다 500이 갑자기 막 800, 90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이런 조항을 적지 않아도 깰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항상 특이하게 계약서에 꼼꼼히 적는 건
법적 분쟁까지 안 가기 위함이거든요. 이 조항을 적어서 그냥 변경될 경우에는 나는 500에 계약을 했는데 510이더라도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적어야 되는 거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도 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네. 그리고 권리잔금은 임대차 계약일에 지불하기로 한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제일 분쟁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네. 원래 법적으로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할 때 주게끔 돼 있어요. 어. 원래는. 네. 근데 저희가 통상 관례적으로 임대차 잔금하는 날 수수료를 보통은 주죠. 네. 근데 거꾸로 부동산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함이나 아니면 가게를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돈을 조금 빨리 융통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 전에 권리 잔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부동산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차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돼요. 저희 옆에 사무실에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권리 계약을 쓰고 임대차 계약 전에 권리 잔금을 줬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깨졌는데 이 사람이 이미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째 나 못 줘, 미안한데 줄 수가 없어 라고 해버리는 거죠. 부동산에다 항의를 해도 부동산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부동산이 갖다가 그 돈 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가게 사장이 되게 답답한 경우가 되고 결국 소송에 가더라도 결국 못 받아요, 그 돈은. 이 사람이 파산 신고해버리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안전한 방법은 권리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 임대차 계약금과 권리 잔금을 같이 치르는 게 안전한 편이에요. 권리계약금 보통 몇 프로? 통상적으로 10%입니다. 10%. 10%가 넘어가는 금액은 저희가 중도금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대차 잔금 하는 날 권리 잔금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매도자 입장이면 최소한 임대차 계약하는 날 중도금 일부라도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매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뭐 권리계약의 특약상 우리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특약상에 넣는 거는 행정처분 사실이 있으면 원인 무효화한다. 그렇죠. 이거 네. 예를 들어 딱 계약을 했는데 이 미성년자 걸린 거 지금 당장 영업정지 안 맞아도 되거든요. 언젠간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걸 그때 이용해서 가게를 판다고요. 술집이 이제 보통 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기간 동안에 뭐 금액을 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그걸 그냥 모르게 팔아버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영업시간은 내가 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식품위생 관련된 것도 그렇고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나중에 못 모르고 그냥 꽂혀가지고 빠르게 계약했더니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단한 이제 팁을 좀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권리 계약할 때도 거꾸로 같이 체크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화조 용량을 꼭 체크해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예를 들면 1층에 통신 판매점을 하고 있던 자리에 내가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식당을 들어가게 되면 정화조 용량의 기준이 판매점과 외식업의 기준이 달라요. 핸드폰 사러 왔다가 똥을 싸는 경우보다 밥 먹으러 왔다가 똥을 싸는 경우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똥통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서 네. 내가 막상 통신점을 식당으로 계약을 하고 영업신고증을 딱 내려갔는데 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니 정화조 인분수가 모자라서 허가가 안 납니다 라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건물주가 1년에 2번 정화조 청소를 한다라고 동의서를 쓰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2번을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옛날 거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정화조 공사를 새로 해야 돼요. 정화조 공사를 새로 하면은 비용 자체가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사실 이제 건물주의 몫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오는 세입자의 몫이 되기도 하고, 정말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돈을 부담해서 수천만 원이 되는 금액으로 정화조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부동산을 못 믿겠으면은 제일 처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위생과 전화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휴게음식점 아니면 일반 음식점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안 맞다라고 하면은 뭐 표시 변경을 하든지 용도 변경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아니면 정화조가 모자른 거는 청소행정과에다가 확인을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모든 협의는 계약 전에 해야 돼요. 임대차를 하고 나면 나는 건물주한테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가 알아보고 왔어야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정화조가 문제가 있으면 건물주한테 정화 공사를 해야 되니 뭐 임대료를 면제를 해달라고 하던가 권리금을 내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거 하나, 그 원상복구. 네네네.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맥형이 지인 매장에서 그 건물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다뤘잖아요. 네. 이거 해달라고 써갖고 온 거야. 아 진짜? 1번부터 딱 읽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 진짜.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그 나가고 지금 아직도 공실돼 있거든요. 네. 6개월, 7개월 동안. 네. 왜냐면 제 영상 보고 소문이 다 났대요. 아, 근데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어쨌든 어렵게 폐업하고 정리하고 원상복구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대표님께서는 진짜 시름시름 앓고 계십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진짜 두 번 주기는 그 얘기하니까 돈 얘긴 자기한테 하지 말래. 이 원상복구의 기준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표준계약서에는 그냥 원상복구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결국에는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새 건물 만들어주고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기준을 확실하게 잡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전면이 그냥 통창인데 내가 폴딩 도어를 하고 싶어서 이걸 털고 폴딩 도어를 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건물의 가치를 더 증대시킨 건데 예를 들어서 후순위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게 필요 없다고 털어달라고 한다고 하면 나한테 그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전에 임대인한테 저희 뭐 이거 전면은 좀 폴딩 도어 하고 뭐 안에 뭐 이런 거 전기 시설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뭐 굳이 원상복구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아유 좋게 바꾸는데 그걸 왜 털고 나가 이렇게 계약하기 전엔 좋게 얘기해줘요. 그때 빨리 낼름 써야 돼요. 써야죠. 폴딩 도어는 원상복구에 제외한다. 바닥이나 천정이나 이런 거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분쟁이 안 되려면 꼼꼼히 따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특약서 사항에 여러분들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중개 수수료를 주는데 당연히 그 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이런 특약사항을 좀 협의받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신규 매장을 양수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를 양수양도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가맹거래법상 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16일 뒤에 계약을 뭐 14일이라고 하지만은 주는 날 쓰는 날 빼면 16일이거든요. 그럼 16일 뒤에 제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임대차 잔금하는 날 본사를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맞아요. 자기가 가게를 판다는 걸 본사에다 얘기하기가 민망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본사에다 통보를 하면 본사에서는 법적으로 16일 뒤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계약을 16일 뒤에 하면 16일 뒤에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를 그대로 양수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넉넉하게 한 달 전에는 그래도 본사랑 접촉을 하고 맞아요. 계약을 쓰고 교육을 받고 이런 시스템에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체크를 하고 권리계약하는 순간 본사 미팅하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수령하고 임대차 하기 전에 본사랑 가맹계약이 완료가 돼야 임대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임대차를 썼는데 본사가 만약에 나 니한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보니까 우리 옆에 매장으로 새로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권리금주고 인도받은 시설을 하나도 못 쓰고 맞아요. 다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꼭 그런 것도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특약사항까지 꼼꼼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앵콜이 또 나오면 또 한번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뭐 새로 글을 써야 되겠는데요. 써놓은 게 없어서. 아주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